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경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버린 AI라는 주제에서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소버린 AI라는 단어를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주권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자주권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소버린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그런 기사들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외신들의 내용을 보면 뭐 소버린 AI다라고 해서 유럽 쪽에서는 뭐 미국의 어떤 기술들의 종속을 벗어나서 유럽 자체만의 어떤 기술력, 자주권을 가진 기술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기조의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의 그 정의에 대해서 저희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버린 AI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다 깔려 계신 그 챗 GPT가 처음 나왔던 22년 한 말 정도에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GPT한테 뭐 물어보면 굉장히 똑똑하게 잘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대답을 보면 미국식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그들의 문화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소버린 AI라는 단어들이 담론으로 조금씩 언급되는 방식으로 그 당시에는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소버린 AI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거는 이 소버린 AI 기반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최근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국가들은 핵심 산업들이 있고 이 핵심 산업에 그 AI를 붙여서 그 국가만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조로 그 소버린 AI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좀 많이 해석되고 있고요. 저희 그 네이버 클라우드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기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핵심인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국방 아니면은 뭐 의료, 헬스케어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조로 현재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소버린 AI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AI 액션 플랜, 그러니까 국가의 어떻게 보면 AI 전략이죠. 전략들이 수시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의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를 보면 안보, 경제 관련된 어떤 인프라 관련된 AI에 대한 투자를 더 확보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관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미국의 액션 플랜을 조금 더 상세히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좀 보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 운용이 가능한 미국산 기초 모델,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각 국가 간의 어떤 데이터들의 호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보면은 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 세계 시스템의 변화를 리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한 미국의 어떤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들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 기초 기술들을 가지고 전 세계에 확장시키는 방식의 어떤 전략을 계속 전개하겠다는 내용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역사일 수가 있는데요. 뭐 먼 미래,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뭐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보면은 우리나라가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역량들, 그런 어떤 인프라들에 대해서 해외의 다양한 어떤 국가들이 저가로 혹은 무료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깔아줍니다. 설치해주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고 우리나라는 뭐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키울 필요가 없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그 행동하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종속이 되게 되면 가격을 올리거나 정책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요. 안타깝게도 IT 영역에서도 그런 방식의 역사가 좀 반복되어 왔습니다. 뭐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VM웨어라고 뭐 금융권하고 대기업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미들웨어가 있는데요. 가상화 관련된 소프트웨어인데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그냥 기업의 필수의 소프트웨어인데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가격에 대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거의 다 쓰실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 또 대안이 없죠. 또한 이제 최근에 환율 이슈까지 있어서 이중고 부담도 올라갔고요. 또한 뭐 ERP 시스템 기업마다 없는 데가 없죠. 근데 이제 SAP라는 ERP는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부분들도 갑자기 가격을 올리거나 정책을 바꾸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의 반복을 AI 분야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바뀐 정부에서는 한국만의 소버린 AI는 좀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기조에서 그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좀 계속해서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좀 여러 사업자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월드 베스트 LLM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만의 월드 베스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사업이고요. 지금 최초로 5개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네이버도 이제 포함이 돼서 5대 사업자로서 한국을 위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요. 이 5개 사업자가 매년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27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2개 사업자가 남게 되고 이 2개 사업자는 전 국민 대상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의 에이전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관련된 이제 사업을 이제 확장하는 그런 기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각 기업, 기관들이 이런 어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이제 GPU인데요. 이런 GPU 대규모 확보 사업도 정부 주관으로 현재 드라이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에이펙 행사에서도 젠슨 황이 이제 저희 한국 대상으로 26만 장의 GPU 공급을 좀 약속이 됐고 또 감사하게도 네이버도 거기서 6만 장을 할당을 받아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잡았습니다. 또 AI를 위해서는 뭐 GPU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가 하드웨어, 그 뭐 GPU를 또 대항할 수 있는 저희만의 또 NPU라고 하는 칩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한국만의 소버린 AI 체인을 가져가겠다라는 기조에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라 하면 그럼 또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만의 또 고립이 되고 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버린 AI의 본질은 고립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만의 자주권을 가지고 그 자주권을 기반으로 각 국가 혹은 기업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오히려 소버린 AI의 본질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버린 AI를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버린 AI에는 뭐 그 국가만의 역사, 가치, 문화 그리고 그 산업별 뭐 데이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희에서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는 소버린 AI 밸류 체인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버린 AI 밸류 체인이 뭐냐라고 보면 그 중간에 AI 백본, 라지 랭귀지 모델을 중심으로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그리고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응용해서 서비스를 위한 역량을 갖춰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오퍼레이션 될 수 있는 그 밑단의 인프라 관련된 역량까지 갖춰야지 소버린 AI 밸류 체인을 갖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런 역량을 풀 밸류 체인을 갖춰서 관련된 어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서 간단하게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리 이런 어떤 역량을 갖춘 회사들을 꼽아보자라고 하면은 뭐 이제 미국의 어떤 구글, 뭐 메타,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고요. 또 중국으로 넘어오면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기업이 있냐라고 보면 사실 없습니다. 글로벌리 이런 어떤 밸류 체인을 가진 회사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이 소버린 AI의 그런 어떤 테마가 올라오고 니즈가 이제 올라오면서 협력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들은 저희가 좀 뒤쪽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버린 AI의 그 핵심은 그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그런 어떤 모델은 저희는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세 번째로 출시를 한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세 번째로 출시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런 어떤 성능은 사실 GPU의 투자와 좀 비례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리 뭐 메타나 뭐 구글이나 테슬라나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작기 때문에 그 투자의 어떤 비율이 적어서 이제 모델의 퍼포먼스는 글로벌 모델 대비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국내 소버리니티, 한국어 기반의 어떤 그런 이해라든가 답변은 가장 잘 나오는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B2C 향으로는 사실 크게 활성화되진 않지만 다양한 기업향, B2B 향으로 특화돼서 현재 다양한 어떤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 소버린 AI 핵심은 모델도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역량도, 운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GPU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그 GPU 대규모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 랜드마크 데이터 센터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춘천에 위치해 있고요. 하나는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부분은 저희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고요. 그 네이버의 어떤 그 최신 기술들이 결합된 데이터 센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에는 지금 영상이 좀 잘 돌아가진 않는데 그 내 그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로봇 등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오퍼레이션이 돼서 실제 어떤 사람과 로봇과 그런 이런 어떤 기술들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버린 AI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본질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실질적으로 AI가 실제 워킹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앞서 그 말씀드렸던 글로벌 사례들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KAI, 뭐 K-팝, K-컬처, K-푸드에 이어서 KAI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에 확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이라는 어떤 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많은 어떤 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우디의 어떤 니즈와 저의 기술력이 온라인돼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된 기술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우디에 그 크게 5대 도시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이는 그게 이제 실질 영상이 아닌 디지털 맵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는 그 사우디가 최근에 겪고 있는 문제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비인데 사우디에서는 그 비면은 인명피해와 재물피해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시 지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들의 니즈였는데 저희가 만든 기술을 가지고 디지털 맵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사우디 그 국토부와 연계해서 그런 맵 기술을 활용한 현재 사우디 내 디지털 맵 내비게이션 기술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도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네이버 페이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만들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사우디에 이런 서비스가 론칭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넘어와서 이제 태국 사례고요.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업으로 하고 그 먹고 사는 나라고 관광업이 국가에서 지정한 주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산업들의 그 관광업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태국어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관광업을 더 잘 부스팅할 수 있도록 많은 이런 그 니즈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태국의 시암 AI라는 어떤 회사와 연계해서
지금 태국어 기반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에이전트화를 시키고 각 여행자들 그리고 관련된 어떤 여행 종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사례로 넘어오면 일본의 어떤 국가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조만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독거노인들의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어떤 문제는 혼자 사시다 보니까 고독사 하시는 경우들이 좀 안타깝게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사람이 직접 그 관련된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의 어떤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AI 기반으로 전 이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의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해서 그런 어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AI가 전화를 걸고 근황을 묻고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노인분들이 잘 계시는지 안부도 확인하고 또 노인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안정도 가지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그 시간 제한으로 그 관련된 노인분의 어떤 인터뷰도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AI 그 챗GPT 써보시면 굉장히 위안이나 위로 같은 말 되게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따뜻한 대화를 해주기 때문에 관련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활용하는 서비스로 현재 일본 내 서비스를 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글로벌 사례도 열심히 만들어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버린 AI는 산업의 경쟁력을 활성화시키고 강화하는 데 활용이 돼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또 다양한 산업의 플레이어들과 어떤 국가의 어떤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글로벌리 넘버원 산업이죠. 그런 산업의 플레이어와 현재 협력을 해서 에이전틱 AI 관련된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생산성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산업의 지식들을 축적해서 특화 AI로 이제 활용한다던가의 어떤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같은 어떤 기조에서 제조나 유통사들과 협력을 해서 관련된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포용적 AI라는 어떤 단어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글로벌리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의 혁신 사례도 만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AI를 통해서 돈이 되지 않는 영역이라도 AI를 활용해서 어떤 국민의 편익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기조의 그런 어떤 활동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일본의 사례도 있지만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그 국내 주요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독거노인 케어라든가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소외계층 대상의 어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의 협력도 폭넓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이고요. 사실 이런 어떤 소버린 AI는 그 네이버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혁신과 이런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이 생태계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기관 또한 중소기업들과 다양한 활발한 그런 어떤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그 국내 문제 또한 국내 그 국가 경쟁력 개선의 목적으로 이제 협력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생태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한 이런 저희 그런 기업이나 국민들이 AI에 대한 어떤 편익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도 이런 어떤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혹시 관련된 협업이라든가 협력 혹은 아니면 어떤 그 AI 활용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 그 소버린 AI 관련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 주권의 시대를 대비하는 산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미중 AI 전쟁이 바꾼 반도체 지도입니다.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권석준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60주년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20분 동안 드릴 말씀은 이전 세션에서 많은 분들께서 논해 주셨던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인 상황, 그리고 방금 또 설명해 주셨던 이런 AI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의 접점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국인 이 미국과 중국이 특히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핵심 전장으로 불리고 있는 이 AI 전쟁에서 어떠한 판도들이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것이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이런 생존 전략과도 연계가 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AI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그 모든 산업의 진화를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이런 IT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류 문명사적 관점에서 이러한 특이점이라는 개념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특이점이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정의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SI 혹은 AGI가 나왔을 때 자체적으로 진화하는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논의해지고 있는 또 다른 특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이런 AI라는 이 생태계가 정말로 지속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인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강력한 모델들을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AI 모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AI 데이터 센터 혹은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에 필요한 반도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텐데 이 에너지들이 충분히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특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봤을 때 특히 이 AI라는 지속 가능성에서 봤을 때 이 특이점은 정말로 기술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나오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각국의 경제적인 혹은 국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그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GDP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이제는 적절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GDI라는 개념, 즉 P를 I로 바꾼 거죠. 인텔리전스로 바꾼 건데 이 GDI는 좀 거칠게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한쪽은 컴퓨팅 파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컴퓨팅 파워의 효율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백그라운드, 주로 에너지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축을 기둥 삼아서 이 GDI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게도 이 컴퓨팅 파워 자체는 여전히 미국이 패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에너지에서는 적어도 지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양상, 심지어는 그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컴퓨팅 쪽에서의 미국과 에너지 쪽에서의 중국의 패권 경쟁이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엔비디아의 GPU를 중국의 수출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10나노 이하급의 최선단 공정 칩을 만드는 장비, 예를 들어서 ASML의 이 EUV 일사그래피 장비 같은 것들을 통제하는 방식의 기술 통제를 하고 있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을 딱히 통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이런 패널 같은 것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양과 규모 모두 지금 이제 앞선 선도력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역함수의 법칙에 따라서 모델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향후 5년 혹은 10년 정도 안에 지금 중국의 GDI가 미국의 GDI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지금 평가가 됩니다. 컴퓨팅 면에서는 여전히 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실력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기로 대표되는 에너지 인프라 측에서는 중국에서의 이 규모의 확장 추세가 정말 무섭도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 5년 혹은 10년 내에 경쟁의 구도가 바뀔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하는 이러한 랜드스케이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중국이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런 AI 모델을 서포트할 수 있는 칩,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GPU, AI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런 GPU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아직까지 미국의 기술 제조로 인해서 기술력 자체는 미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습니다만 이 내재화나 자급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 자급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10나노 이하급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10나노 이상급의 레가시 반도체에서는 이 생태계 자체를 중국화하기 시작하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 안에서 생태계가 형성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관측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 같은 업체들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금 TSMC하고 삼성 다음으로 글로벌 3위에 지금 랭킹까지 올라가 있고요. 아마 시간의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매출액 규모로 본다 그러면 조만간 이 SMIC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적어도 매출액 규모에서는 따라잡거나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지금 국가 시책에 따라서 1기, 2기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반도체 빅펀드 제3기가 작년에 출범을 했고요. 이 빅펀드는 무려 2044년까지 수익의 회수가 계획이 되어 있는 이른바 굉장히 대표적인 중국의 인내 자본 국가 펀드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메모리 쪽이고요. 이 메모리에 대해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는 CXMT라고 부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D램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큼의 기술력은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중국의 주요 대기업 그리고 중국의 이 공산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규모와 기술 모두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조만간 HBM3 같은 이제 AI 전용 메모리 칩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네이버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냥 AI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칩 자체를 설계도 하고요.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팹을 직접 소유하지 않습니다만 중국 전역에 11곳의 이른바 섀도우 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섀도우 팹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이런 NPU 서버를 만들기 위한 이런 구축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린치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대만이 되겠습니다. 대만은 워낙에도 이 중국과의 양안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환태평양 조산대에 의했다는 이런 기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특히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버랩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름 아닌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이제 대만을 대표하는 TSMC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대만에 대한 의존도 혹은 대만으로 인한 이런 AI 반도체에서의 공급망 불안정성을 탈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그리고 기정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1부에서 말씀을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이 들어가고 있는 이 실리콘 트라이앵글이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한 기정학적인 개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만에 대해서 취하고 있었던 이른바 전략적인 이 모호성에 대해서 대만에 대한 이런 첨단 칩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만의 가치를 좀 다른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네이버 상무님께서 미국의 소버린 AI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이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탄 중에 하나가 올해 7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된 이 AI 액션 이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액션 계획은 단순히 미국에서 AI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재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삼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곳곳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모델들, 그 모델을 가속시키기 위한 엔비디아의 GPU 같은 이런 칩들, 그리고 그런 칩들에 들어가고 있는 각종 설계 자산인 EDA나 IP 같은 이런 AI 반도체 공급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런 기술의 핵심 품목들에 대해서 미국은 과연 미국의 이러한 큰 전략에 대해서 얼마나 협력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국가들을 차등적으로 대우를 해서 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 전체의 생태계를 재구축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배제가 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 되겠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행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어느 정도 제한적인 협력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AI, 특히 AI의 반도체 같은 병목 지점에
대해서라면 미국은 초당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아주 정교한 정책적인 장치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올해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발표되었던 대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보이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이 스타게이트가 미국 한정에서만 이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지금 글로벌 전역에서 특히나 에너지 수급이 어느 정도는 원활하고 투자의 여력이 있는 몇몇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제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게이트 UAE나 스타게이트 노르웨이나 스타게이트 UK 같은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스타게이트 저펜도 출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단순히 미국만을 위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미국이 이 프로젝트를 앞세워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자체를 다시 재정립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글로벌화시키려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가 거대한 투자 금액을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에너지를 수급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이 AI가 실제 리얼 월드 혹은 우리가 월드 모델이라 부르는 실산업에 적용이 됐을 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주요한 병목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은 더 이상 국제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AI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어떤 규범이랄지 아니면 인류를 위한 공통의 목적이랄지 이러한 어떤 좀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많이 추구를 해왔었던 그런 공통의 선은 잠깐 좀 배제한 상태에서 굉장히 국익에 초점을 맞춰서 좀 노골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그러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에너지는 물론이고 중국 자체적으로 이 AI 생태계, 그중에서도 AI의 파운데이션 모델과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습칩 그리고 추론칩에 대한 그런 모든 A부터 Z까지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생태계 전반이 중국에서 지금 아주 빠르게 내재화, 자급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카운터 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카운터 펀치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것처럼 딥시크 같은 케이스들이 될 것이고, 딥시크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제2의 딥시크, 제2의 화웨이, 제2의 이제 알리바바 같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중국의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방 정부의 이런 법인세 감면 같은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혜택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AI 관련된 시장이라는 것은 AI 모델이나 AI 반도체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이제 언급이 됐었던 소버런 AI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가장 먼저 벌기 시작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많이 경계 삼아 했었던 이 제조업 분야에서 그들도 이 제조업에서의 지금 성장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주된 혁신의 방법론으로서 AI,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AX라 부르는 이 제조 AX 전략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앞으로의 이 제조업 이 경쟁 전략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추세가 이미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특이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특이점 얘기를 할 때 또 한 번 제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많은 투자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산업이기도 한 이 AI가 과연 지금의 이런 투자나 어떤 이러한 서큘러 파이낸싱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순환 투자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살 깎아먹기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냐, 이 부분들이 아마 또 특이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문제도 있고 이런 칩 문제도 있습니다만, 투자 자체가 이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제는 수천억 달러 수준이 아니고 트릴리언 달러 수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릴리언 달러도 이제는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간 이 AI 산업은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느 시점에 어느 단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AI는 25년 전에 닷컴 버블 때처럼 일종의 정보 고속도로를 까는 개념의 인프라스트럭처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닷컴 버블과 가장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닷컴 버블은 어쨌든 간에 마치 경보 고속도로처럼 깔면은 수십 년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좀 더 롱텀 인프라가 되는 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AI 관련된 인프라들,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은 아주 지나치게 집중적인 연산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감가상각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AI 데이터
센터 혹은 AI에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AI라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서 실산업에서 얼마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아까 우리 아주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시책 중에 하나가 AI인데요. AI에서도 지금 항상 마지막 단은 결국은 이 AX가 될 겁니다. 리얼 월드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미 여기에 대해서 하이프다, 버블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 해칭할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AI 패권 경쟁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자본을 쏟아붓겠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소외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어떠한 일종의 이런 공포심도 있고 약간 조급함도 있습니다만 그 양강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면에서 그대로 쫓아가기는 어렵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제조업들 그리고 여러 중화공업들, 제철이나 조선이나 기계나 건설 같은 주요 산업들의 실질적인 전환을 필요한 이런 전략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러면 이런 어떤 이 지속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경쟁의 면에서 몇 가지 균열의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AI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9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 GPU 자체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고 다들 이제 품귀 현상이고 그리고 부르는 게 값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나오고 있고 이 과정에서 파괴적 혁신이 이제 조만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GPU가 아닌 다른 ASIC 칩들, MPU나 TPU나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LPU 같은 이런 개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이런 GPU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롱텀 메모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롱 thought를 할 수 있는 이런 SLM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메모리 센트릭한 이런 컴퓨팅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이런 메모리 센트릭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메모리의 공급망을 쥐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한국도 이 메모리 센트릭에서의 이러한 병목 지점을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센트릭하다는 관점은 다시 말하면 메모리가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메모리가 느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다시 읽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많이 쓰이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이 메모리 센트릭한 이 관점에서 메모리 장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또 한 번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결국은 후발주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런 메모리에 대해서도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드밴티지도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워닝 사인이 되고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GPU 위주의 생태계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의 시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런 NPU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조금씩 대외적으로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저 TPU, 즉 Tensor Processing Unit이라는 겁니다. Tensor Processing Unit은 GPU와 1대1로 연산의 성능만 가지고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아키텍처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연산이라 그런다면 TPU 같은 것들은 충분히 이런 어드밴티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국가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차원에서도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AI의 하이프나 버블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리스크 해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예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하이프가 아닌 완전히 이 특이점을 넘는 AES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목도해 왔었던 혁신의 엔진들처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든지 아니면 버블이 정말 꺼져서 25년 전에 버블닷컴보다 훨씬 더 지금 위험한 수준의 버블이 꺼질 수도 있는 이 다양한 시나리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의 전략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이런 서큘러 파이낸싱이라는 겁니다. 오픈 AI가 이제는 엔비디아한테 칩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로부터 오히려 투자를 받고 그걸 가지고서 장기적인 계획을 맺은 다음에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그
돈이 돌고 도는 그런 개념에서 양사의 기업 가치만 올라가는 현상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버블이나 하이퍼의 초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안정장치를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모리 칩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이러한 현상에 동참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메모리 경기가 지금처럼 좋아진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메모리 경기가 다운턴이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칭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AI 전장에서 이제 전기에 대한 지속 가능성들, 그리고 이러한 메모리 센트릭 문제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태계의 어떤 존속 가능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AX로 이어질 수 있는 수익의 창출 가능성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패권 전쟁을 읽으면서 같이 우리나라의 전략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AI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 주신 발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입니다. 주제는 AI발 제조업 혁신인데요. 발표는 주시현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지능개발실 로보틱스 지능 SW 개발 총괄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서 AI로 진화하는 로보틱스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봤을 때 외교, 국방, 기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재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거는 AI 기술과 로보틱스 기술이 어떻게 고도화되고 있고 현대자동차 안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느냐 소개드릴 텐데,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영상 기반으로 소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연구 개발이 국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첫 번째 제가 소개드릴 거는 현재 최근에 피지컬 AI, 특히 AI가 고도화되면서 로봇 시장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요. 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본 자료는 2024년에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세계 점유율인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수십 년간 글로벌 밴드들이 전 세계 마켓 쉐어를 거의 탄탄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 순위가 거의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켓 성장도 산업의 확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 아닌 대중화 로봇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로봇의 대중화 시대를 이룰 수 있느냐 측면에서 많은 국민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기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로보틱스 비즈니스를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소개드리면, 실제 로보틱스에 대한 붐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엔지니어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시모나 소프트뱅크의 페퍼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사실 아시모의 경우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20년, 30년 전에 지금 AI가 이렇게 많은 AI 개발자들이 특정 사람의 키노트를 듣기 위해서 새벽에 밤잠을 설치고 했던 것처럼 많은 엔지니어들을 설레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대량화와 수익 창출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AI를 통해서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로봇 시장을 열기 위해 좋은 기획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통해서 수익화를 창출하고 대량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땐 두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로봇 산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지, 저희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저플리스와 어포더빌리티. 결국 적합한 가격과 고객들에게 쓸모있는 기술을 제공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포더빌리티 측면에서는 중국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많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업들과 산학연 연구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실제 로보틱스 랩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은 2021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 연구개발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 모바일 로봇 플랫폼, 비전, 그다음에 랭귀지 기술, 자율 이동을 위한 슬램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결국 로보틱스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플리 태스크 매니저 솔루션이라고 하는 7개의 주요 카테고리를 발굴하고 이 7개의 주요 카테고리의 경우는 앞서서 내부에서도 소버린 AI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적인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자체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 개발 현황과 실제적으로 이 로보틱스 생태계에 어떻게 이어진지는 뒤에 장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로보틱스 랩에서는 단순히 기존 제조업 형식의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의 비즈니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의 서비스가 아닌 로보틱스 기반의 공간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로보틱스 기반의 공간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은 어떤 생태계인지는 뒤에 장표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공간을 자율 이동하면서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능적이고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걸 하나의 스페이스에서 오피스나 하스피털 아니면 에어포트 같은 다양한 공간 속에서 결국 이 로보틱스 기술들을 고객들이 체감하고 서비스 형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첫 번째 예로 로보틱스 랩이 사실 연구개발 조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조직으로 시작을 해서 2023년에 사업부 조직으로 승격을 하였는데요. 이 로보틱스 랩 안에는 약간 주요 핵심 기술 중에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을 하나의 큰 꼭지로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웨어러블 로봇 분야 중에서는 엑서블이라고 하는 저희 자체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엑서블 안에는 엑서블 숄더, 웨이스트 그리고 메디컬 엑서스켈레톤에서 하반신 환자들을 위한 착용 로봇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특히 엑서블 숄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보틱스 랩이 연구개발 조직에서 시작해서 첫 양산을 한 제품입니다. 올해 2025년에 양산을 하였고요. 다행히도 저희가 지금 수많은 기업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기사를 통해서 국내 이제 대한항공의 제일 1호 고객이 되어 주셨는데요. 이 엑스볼 숄더는 사실 패시브 타입의 윗보기 공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하는 윗보기 작업을 위한 로봇이긴 하지만 이 로봇이 지금 로보틱스 랩이 사업화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좋은 시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오토매틱 EV 차징 로봇입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가 돼서 많이 배포가 되었지만 전기차를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사실 전기차의 충전소가 생각보다 베리어 프리가 아닙니다. 여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충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고속 충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고속 충전기가 보통 10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런 무게를 비 오는 날 임산부나 이런 노약자분들이 충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확인을 하였고 이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자유롭게 충전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로봇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즈풀리스와 어포더빌리티가 갖춰진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서 소개드린 전기차 충전 로봇이나 웨어러블 로봇이 어떤 공장이나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 서비스를 확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동이 필요하고 근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빌리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회사로서 모빌리티의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빌리티조차도 도로에서는 자동차라는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제 실내에서는 실외, 계단 이런 다양한 환경이 있다 보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했을 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 사종 로봇은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이런 사종 로봇을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리고 로봇을 제어하고 그리고 다양한 로봇 플랫폼을 확장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건 저희가 모바일 익센트릭 드로이드의 줄임말이라서 모베드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모베드는 사실 2022년 CES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컨셉 공개를 최초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서 현재 양산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베드가 2026년에 실제적으로 SOP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 로보텍스 랩이 기대하는 것은 이 모베드가 실제 양산 플랫폼으로서 시장에 나온다고 하면 이런 로보틱스 생태계를 확대하고 좀 일용형 기반의 로봇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저희가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사실 왼쪽 아래에 있는 영상을 보면 저희는 이제 저걸 코너 모듈이라고 하는데 바퀴에 라이다랑 카메라의 센서가 일체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일체형으로 달려 있는 바퀴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린 로봇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즈플리스와 어포더빌리티를 갖춰야 되는데, 이 플러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즈나 무게에 따라 페트롤, 안내, 바이 매니플레이터, 아니면 탑승형, 아니면 이와 같은 형태로 확대가 가능하고, 결국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룡화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로보틱스 랩에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유즈플리스와 어포더빌리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이걸 실제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구현을 하면서 그걸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매니플레이터도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로보틱스 랩 안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매니플레이션 로봇 리서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무게나 내구성, 그다음에 동작, 그다음에 제어를 위한 다양한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봇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매니플레이션만 있으면 안 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 핸드와 그리퍼입니다. 최근에 휴머노이드를 보면 다 사람이랑 똑같게 오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지형 핸드이고요. 왼쪽이 저희는 이제 오른쪽은 핸드, 왼쪽은 이제 그리퍼라고 부르는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에 핸드가 훨씬 나이스해 보이고 정교합니다.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핸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개 이상의 모터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리퍼의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로보틱스랩의 자체적으로 특허와 기술을 지금 확보한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저 복잡한 메커니즘을 단 2개의 모터로 제어하고 있거든요. 엔지니어들은 결국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더 작은 모터로 메커니즘을 어떻게 더 고도화해서 결국 이를 통해서 양산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 실제적인 필드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핸드보다 그리퍼가 훨씬 양산성이나 로봇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합한 플랫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는데 결국 로봇이 지능화되고 서비스화가 되기는 현재 많이 연구되고 있는 피지컬 AI 또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국 연계가 돼야 됩니다. 로보틱스 랩에서도 이걸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로보틱스 랩 안에서 결국 로봇을 만들고 지능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술 스택을 정의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기술이 로봇을 위한 전체 기술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로보틱스 랩 안에서 반드시 내재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기술만 적어 놓은 거고요. 이외의 다른 기술들은 저희도 산학연이나 다른 기업과 콜라보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봤던 기술 로드맵을 다른 형태로 풀어보면 인베디드 인텔리전스부터 인식, 자율주행, 그리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술을 나눠봤을 때 저희가 표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모두 인공지능 모델과 관계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모델은 저희가 로봇을 보면 걷고 춤추고 운동하는 데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곳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계속 시장에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결국 로봇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인지하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인지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주변 정황을 인식하고 로봇이 주변에 있는 번호나 상표나 아니면 문자를 인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행이 가능한 곳이 어딘지, 그리고 유리는 어디 있는지 이런 환경을 인지하는 곳에 다양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로봇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굴 인식과 인정 부분인데요. 사실 얼굴 인식과 인정을 로보틱스 랩에서 개발한 건 단순하였습니다. 저희가 로봇이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보이려면 사람은 이전에 알아봤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아봤던 사람에게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고요. 이를 위해서는 로봇도 사람을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Face Recognition, Authentication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국내의 키사라는 인증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봤을 때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통과하고 이미 보안 게이트에 보면 얼굴 인증을 솔루션하고 있는 회사들과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과 견주었을 때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여서 실제적으로는 저 성수동에 있는 팩토리얼 성수의 출입문 게이트라든지 저희 당사의 출입문 게이트 이런 쪽에 실제 연동하여서 사람이 출입문을 통과하는 뿐만 아니라 로봇이 실제 출입문을 통과하는 형태로 로봇이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있는 인프라와 연동을 해서 좀 더 지능적이고 심리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로봇을 사람이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소통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이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은 단순히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주변에 비명 소리가 들리거나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소리를 통해서 인지하는 기술이나 그리고 결국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챗GPT와 같이 대화하듯이 그런 LLM 기반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기 위한 기술 또는 최근에는 비주얼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사람은 귀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결국 시각으로 이해하거든요. 결국 이와 같이 비전 정보와 랭귀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좀 더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실제 로봇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나 유튜브 영상에 보면 매니플레이션 관련하는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옵티멀 컨트롤이나 MPC라고 하는 기계공학과에서 제어를 개발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분이 많은데 강화학습이라든지 모방학습이라든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최근에는 VLA라고 해서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 이런 형태로 AI에 좀 더 포커스된 모델 형태로 이런 조작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드린 거는 그런 피지컬 AI 한 형태고요. 저희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학습하여 이 학습한 기반을 다른 로봇에 전파하고 이걸 이제 서비스 형태를 확대하는 부분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엔지니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로코모션, 보통 걷기라고 합니다. 걷기는 최근에 기술 트렌드는 거의 강화학습이나 인공지능을 다 넘어왔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멋지게 걷고 춤을 추고 댄스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와의 잡는 거, 저희는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매니플레이션은 사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지하고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모방학습이라서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다른 인공지능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많은 리서처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틱스 랩에서도 이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술 조합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결국 태스크 기반의 고객에게 어떤 가치 있는 기술을 제공할까를 검증하고 입증하고 어떻게 서비스 형태로 올릴 수 있을지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을 위해서는 자율주행도 필요하고요. 자율주행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인도와 또 당연히 이동을 잘 해야 되고 로보틱스 랩은 여기서 넘어가서 지금 보면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다르게 로봇은 반드시 사전에 맵을 생성해야 됩니다. 아마 집에 로봇 청소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결국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율이동이 잘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로봇을 구매한 사람이 쉽게 맵을 생성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서비스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화 레벨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로보틱스 랩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은 보통 ICT 회사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결국 제한된 전력에 인터넷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서 온 디바이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해서 최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한국에 생각보다 좋은 최적화 엔지니어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충분히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로보틱스 랩에서도 국내에 좋은 최저가 엔지니어들이 많이 참여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을 결국 접목하여서
저희가 이제 에나콘이라고 하는 로보틱스 랩의 관제 시스템인데요. 이 관제 시스템에 로보틱스 랩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타사의 플랫폼들도 연동하여서 결국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빌딩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걸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안내 로봇, 배송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작가님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작품 활동, 그리고 또는 공장에서 인스펙션 로봇, 이와 같이 하나하나 실제 검증하고 프로브하고 부족한 점은 배워서 다시 개선하면서 서비스를 고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영상은 저희가 이를 묶어서 RTS 로봇 토탈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현재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 사업팀에서 그 한 해로 팩토리얼 성수에 2024년에 개관한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은 저희가 이지스 자산운용이랑 빌딩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콜라보를 하였고요. 거기에 도착하면 주차 로봇이 자동으로 전기차를 주차를 해주고요. 앞서서 보셨던 충전 로봇이 충전해주고, 고객은 안면 인식 계획을 통해서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 출입을 하고, 건물 안에는 저희가 이제 오피스 빌딩인데 그 상주하는 오피스 분들은 저 배송 로봇을 통해서 택배라든지 F&B 배송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공간 속에서 고객들이 좀 더 가깝게 실생활 속에서 서비스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로봇 서비스를 위해서 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앞서서 소개드렸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로보틱스 스파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메뉴 플레이트도 단순히 제조 현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아니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 혁신이 산업 현장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세션 2 마지막 발표입니다. 주제는 AI와 방위산업입니다. 발표는 최낙선 한국항공우주산업 AI 항전연구센터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에서 AI하고 항공전자, 비행제 분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낙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AI와 방위 산업이긴 한데 이게 워낙 또 뭐 광범위하고 해서 일단 미래전의 AI 적용 추세 요거를 제가 몸담고 있는 항공 분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개요에 앞서 혹시 카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고 글로벌 동향, 미래전 양산, 그리고 카이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카이는 1999년 당시 대기업 3사가 항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통합해서 회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정익 분야, 해전익 분야, 그리고 우주 무인기 분야, 그리고 기체 구조물 분야의 사업을 개발부터 양산, 후속 지원까지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계약한 대수로는 1,300대 정도 항공기를 계약을 했고, 그 중에서 236대를 9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KF-21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신데 한 3, 4년 전에 이제 초도비행 좌측 하단에 보면 이제 에이비에이션 위크에서 그 당시 초도비행 사진이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양산하는 모습이 또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오른쪽에 이렇게 표지를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래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동안에 전쟁의 양상을 바꾼 혁신 기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뭐 전기기관이 등장하면서 대규모로 물자 수송이나 무기 수송들이 가능해졌고, 내연기관이 등장하면서 아주 기동전을 가능하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자정보화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 외과 수술식 뭐 전투라고 하죠.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핀포인트에서 공격하는 그런 전투 방식도 등장을 했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이게 계속 이제 제가 킬체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릴 텐데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보를 전달을 하면서 의사결정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투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좀 무인, 자율, 연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무인 자율 연결로 이제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투 방법은 소위 킬체인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고 그리고 고자치 자산들이 아닌 아주 저가치 자산들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투 지속이 가능하게 그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공 분야의 획기적인 이제 사건으로 뽑는 게 척 예거라는 미국 조종사가 소리 속도보다 더 빨리 날은 초음속 비행을 한 거를 꼽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AI 전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AI 등장으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이 미래전에 대해서도 정부 처리라든지 자율비행, 의사결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한다든지 GPS가 무력화되고 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통제력을 유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적 전장의 위험 상황에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를 활용한 미래전 준비들이 다양하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초연결 전장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합니다. JADC2 이제 미 국방부에서 Joint All Domain Command Control 개념으로 지금 전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전투를 할 때 OODA 즉 Observe, Orientation 그리고 Decision Action 하는 이런 루프가 있습니다. 그 루프를 기존의 사람이 그 전투를 그 루프 속에서 하는 Man in the Loop에서 아마 앞으로는 Man on the Loop 이제 전투기를 보내고 하는 조종사 그 사람은 이제 뒤에서 전투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국가에서도 지금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뭐 AI 도구 파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AI 조종사가 사람을 이겼니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좀 했었고 최근에는 무인 전투기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 앞서 보여드린 KF-21 전투기가 뭐 4.5세대, 5세대 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6세대 전투기들을 이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히 유무인 복합 능력,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추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회 공, 해병대 공이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 유무인 복합 그리고 전 영역의 전장 준비 이런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생존성은 강화하고 임무 효과는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고 다영역 전장에서 상호 운용성을 높여가지고 임무를 준비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 전투기를 바탕으로 크게 세 단계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1단계는 저희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를 같이 통합해서 유무인 복합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이때는 무인기가 소모성 무인기라고 해서 미사일처럼 작폭도 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가 되겠고요. 2단계는 여기에 재사용 무인기를 붙여가지고 인공위성까지 활용 가능하게 만들고, 네 번째는 유인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임무 효과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기반으로도 저희가 유무인 복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그 헬리콥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리온 헬리콥터하고 무인기하고 편대 비행을 하는 실증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무인기를 발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협업을 하고 무인기가 정보 획득한 정보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공격용 헬기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쪽에서도 이제 AI 적용에 대한 검토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성에서 영상을 확보를 하면 그걸 이제 지상국으로 내려보내는 데 있어 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엣지단에서 AI 처리를 해서 그거를 필요한 것만 내려보낸다면 그 네트워크 부하를 좀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성을 이렇게 공통으로 자율 운용이 가능하게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부분도 많이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해서 가상 적군을 만들고 그 가상 적군을 바탕으로 전술 개발을 한다든지, AI 탑재를 한 지능형 지휘 통제 체계를 시뮬레이션 베이스로 만든다든지, 합성 전장 체계, 합성 전장 체계라는 건 모든 전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제일 우측에 있는 무인기 단에서는 그 무인기가 가져야 될 자율성이 있을 테고, 가운데처럼 유인기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인기의 그러니까 유인기에서 무인기를 운영을 할 때 아주 최소한의 인력이, 항공기 같으면 조종사가 자기 항공기도 조정을 해야 되지만 무인기도 통제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아서 처리도 해야 되고, 결심해서 무인기에 다시 컨트롤도 해야 되고 하는 이 과정을 할 수 있게 자율화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이게 상상의 작전 개념들을 만들어 보면, 우측 하단에 이제 빨갛게 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장의 대공 무기 또는 대공 체계들이 작동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앞서 좀 표현드린 잡폭형 무인기 또는 소모성 무인기를 먼저 보내서 적이 가지고 있는 대공 무기 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는 무인 전투기, 재사용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괴한 다음에 이제 유인기가 작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필요하다면 저 위에 다목적 수송기라고 하는 거에서 다량의 무인기를 이제 살포를 해서 그 무인기들이 작전을 하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사실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플레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상도를 저희가 동영상 개념으로 만들었고 그 동영상에서 보면 무인기가 실제 잡복해서 전차를 공격을 한다든지 적 이동식 발사대를 공격한다든지 그리고 그 대량 살포하는 무인기의 방법을 수송기가 아닌 전투기가 여러 대를 가지고 가서 무인기들을 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가 AI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오른쪽에 많은 다양한 그 항공 플랫폼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왼쪽에 필요한 기술들을 이제 큐브 형태로 계속 축적을 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그게 단일 체계든 유무인 복합 체계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파일럿 요즘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 AI 파일럿을 카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 이름하고 파일럿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붙여가지고 카일럿 이렇게 저기 대국민 네이밍 공부를 통해서 한번 이름을 정해봤고요. 이 카일럿의 능력은 보고 이게 뭔지를 보고 그런 다음에 유인기하고의 협업을 하고 자율적으로 비행도 하고 그리고 자폭 공격 등의 공격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이제 실정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도 지금 비행시험 동영상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 실정 시나리오는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제일 시나리오 좌측에 무인기를 발사하는 발사대에서 발사를 하면 비행을 하고 가다가 위협 지역, 즉 공격기가 나타난다든지 지상에서 대공포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회피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격 지점으로 위치를 주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동한 다음에 사전에 위협이라고 목표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주면 그걸 찾아냅니다. 찾아낸 다음에 찾아낸 것들 위에서 선의 대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격 명령을 하면 그대로 자폭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좌측 아래에 있는 저희 AAP라고 하는 고성 실전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시나리오대로 해본 그런 영상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적을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군 데이터는 이제 확보가 어려우니까 실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사진을 몇 장을 찍고 그거를 합성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서 한 10,000장 정도를 합석을 시켜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일럿이 이제는 이제 단일 체계든 복합 체계든 뭐 AC 그 autonomous 컨트롤 레벨이라고 하는 이제 ACL 레벨인데 이것도 뭐 요즘 용어의 어떤 그 데피니션을 각 기관마다 좀 달리 하고는 있지만 6레벨 그러면 아주 자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 아주 자율성이 부여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레벨인데 이거를 이제 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어나가고 있고 앞서 소개드린 그런 실전 과정에서 상당 부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되어 있는 그런 체계들에 탑재를 돼서 이제 무기 체계로 성장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앞서 드린 그 키워드는 이제 미래전은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투는 아주 속전속결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존 플랫폼에 AI가
되면서 정말 획기적인 능력이 확장이 되고 있더라라고 세계적인 동향에서도 볼 수 있고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소버린 얘기도 많고 저희 뭐 한글로 얘기하면 기술 주권인데 이게 여러 강대국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통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술 축적을 꾸준히 해서 저희 자체적인 AI 기반의 무기 체계를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제언을 드리면 이제 국방 데이터 여기에 혹시 관련 기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방 데이터 이제 활용에 대한 좀 요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더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무기 체계에서는 AI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사무라이 프로그램인가라는 이름으로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국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AI 반도체 얘기도 오늘 뭐 있었지만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국방용으로 지금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금 더 힘을 보태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